자, 오늘의 주치 간담체외과 조찬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남대병원 간담체외과 조찬우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조용하고 무던한 게 사람 성격에는 좀 괜찮은데 이게 장기가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간이 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잖아요. 네. 이 간이 이렇게 아파도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간이 아프다는 건 결국 간에 염증이 생겼다는 건데요. 그 염증의 원인이 술로 인해서든 지방간 때문이든 초기에는 구역감, 식욕부진, 피로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즉 왠지 모르게 밥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속이 울렁거리고 피로감이 있는 등의 증상이 생겨도 이런 증상 등이 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잘 아시다시피 간은 재생력이 워낙 빨라서 웬만한 염증이 있을 때에는 금방 회복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간은 정말 많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간을 저희가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 그럼 이쯤에서 간암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지 고위험군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간암은 이제 간담도암과 간세포암 두 가지로 있게 되고요. 대부분 간암이라고 하는 암은 간세포암입니다. 간세포암은 대부분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그리고 간경변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간암의 고위험군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각 나라마다 분포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최근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간암 환자의 60% 정도가 만성 B형 간염에서 생기고요. 10%에서 C형 간염에서 생기고요. 나머지 30%에서 여러 가지 간경변증이 간경화라고 하죠. 간경변증이 간암의 원인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경변증의 대부분은 알코올성 간경화가 되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서구적인 식습관이라든지 대사성 증후군, 비만 같은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방 간염으로 인해서 간경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간암은 또 치료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나 더 어려운 게 간암과 함께 기존의 그 간질환을 병행해야 되는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고위험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암은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 그리고 알코올, 지방간과 같은 원인으로 간경화가 생겼을 때 잘 생기는 암이죠. 그래서 간암뿐만이 아니라 간경화의 치료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암 환자에 있어서 위경화가 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또 대장암 같은 경우에서는 암의 크기와 함께 임파선의 전이 여부가 이러한 암의 병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간암은 이러한 간암의 병기와 함께 기저 간 질환 상태, 간경화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간경화 자체가 간암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또는 치료의 반응도 또는 환자의 생존율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이게 침묵의 장기 간에서 생기는 암이다 보니까 진짜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고위험군이 좀 미리 하면 좋은 검사와 그리고 이게 의심이 될 때 확진을 위한 검사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고위험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고위험군, 즉 만성 B형 간염이 있거나 만성 C형 간염이 있거나 또는 간 표면이 우둘두둘하다는 그러한 검사를 받았던 간경변증 환자들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피검사 안에서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라는 이러한 종양 표시자 검사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검사들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어떠한 간에 이제 병변이 발견하게 되는데 1cm 이상의 간 내 병변으로 이제 커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간암은 또 특이하게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도 대부분 확진을 할 수 있는 영상 검사만으로 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암입니다. 간의 혈류에 따라서 우리가 CT를 찍을 때 간 동맥기, 간 문맥기, 지형기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고요. 이러한 CT를 역동적 조형증강 CT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동적 조형증강 CT와 간세포 특이 조형제를 사용한 간 MRI에서 우리 간암의 전형적인 소견이 보이게 되면
간암으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 진단하는 방법이 까다롭지는 않네요. 또 간암 치료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절제하는 수술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간암을 절제하는 수술 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간암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간암의 병기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 기능 상태 그리고 간 기능 저하되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 저하로 인해서 환자의 일상 수행 능력이 어떤가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간절제, 간이식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있겠고요. 또한 크기가 작을 때는 작은 크기의 종양을 태우는 국소 소작술이 있습니다. 또는 간암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혈관을 색전 물질로 막아서 이 간암을 굶겨 죽이는 식의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 있고요. 또는 이외에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 같은 치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암을 진단받고 처음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간절제, 간이식, 국소 소작술과 같은 이 세 가지 방법을 간암의 근치적 치료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세 가지 치료를 받았을 때 환자가 그렇지 못한 환자에 비해서 많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간 절제술이 제가 알기로는 수술 과정에서 출혈도 많이 나고 까다로운 수술 중에 하나였는데 그나마 네.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수술도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복강경이나 네. 로봇을 이용해서도 많이 수술을 하던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간 절제술은 어떤 환자에게 필요한지 오. 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간절제술은 우리가 간경화가 없거나 간경화가 있더라도 절제하고 남는 간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예상되는 환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치료 방법입니다. 간이 우리가 보통 우측 상복부 갈비뼈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전에 개복술을 주로 할 시절에서는 여기 수술적 접근을 위해서는 간을 많이 떼든 적게 떼든 간에 복부 근육을 가로로 절개해야 되는 큰 상처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3D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기구들이 개발되게 되고 또한 수술 술기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간을 절제하게 되는 이러한 미세 침습 수술이 이제 간 수술에도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술들이 점차 시행되면서 오히려 개복술에 비해서 출혈도 오히려 적어지고요. 당연히 환자의 통증이 감소되면서 회복 기간이 짧아지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간 절제술을 확실한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와 절제술 끝 이제 자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전 이제 들었던 게 뭐 회 이런 날것의 음식은 또 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어디서 들은 건 많거든요. 들은 이런 건 식으로. 진짜 많아요.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간절제술 후에도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적용되는 균형 잡힌 식사라든지 적절한 운동들은 건강관리와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전신마취라는 이런 큰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수술 후 초기에는 회복을 위해서 육류라든지 생선과 같은 이런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간에 무리가 될 만한 이런 술, 알코올 섭취와 같은 것들 그리고 처방된 약 이외에 다른 건강 보조식품과 같은 것들은 오히려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간 수술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그래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과당이 많은 음료라든지 기름진 식습관들은 지방간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다만 음식 중에서 재밌는 것은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 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음식으로는 커피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요? 오. 저 커피 저희 참 좋아하는데 네. 앞으로 더 많이 마시면 안 되겠죠? 네, 그렇다고. 달달한 커피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원두 커피로 이렇게 드시면서 네. 아직 근데 그 연구에서 보면 네. 커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환자의 간 상태 그리고 네. 간암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커피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은 배제되는데 커피가 유일하게 간암 재발을 막는데
네.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예. 교수님, 또- 그럼 막 익히지 않은 걸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고 편하게 섭취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간 담도암이 잘 생기는 원인 중에서 예전에 저희가 민물회를 많이 오, 드시는 맞아요. 분이 있는데 네. 그 안에는 보면 간 흡축증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생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식사하시는 그러한 회라든지 그러한 이제 뭐 육회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간 수술 후에는 건강 관리가 중요하니까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암의 수술 치료는 절제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간이식도 있잖아요. 네. 간이식을 해야 하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인가요? 간이식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간경화가 아주 심한 말기 간질환이라고 하는 환자들에게 이제 치료를 위해서 시행됐죠. 우리가 침묵의 장기인 간이 초기에는 이렇게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도 만성 간염에서부터 점점 간경화로 발전하게 되고 간경화가 심해지면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황달이 생기거나 눈에 공막이 이제 노래진다든지 소변 색깔이 이제 갑자기 진해진다든지 배에 복수가 차게 되고 또는 식도나 위에 정맥류가 생기면서 피를 토한다든지 이런 출혈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갑자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간소혼수와 같은 이러한 증상들을 보이게 되면 말기 간질환 환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환자에게 있어서는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암 환자들은 보통 이러한 말기 간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경변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간이식은 간암과 함께 간경화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간 밖에 전이가 없다든지 또는 간 문맥 등의 주요 혈관에 전이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식을 해도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거든요. 이런 환자에게 있어서 간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식도 살펴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뇌사자 간이식이고 또 하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생체 간이식인데 아무래도 그 공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생체 간이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전문가신 것 같은데. 작가님이 소스를 주셨어요. 네, 뇌사자 간이식은 이제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우리가 뇌사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의 이제 응급도라든지 혈액형 그리고 우리가 곤역별로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이제 선정을 받은 그 수혜자가 간이식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기증을 하는 뇌사자의 수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간암 환자들은 간 상태가 좋거든요. 이런 환자에게까지 뇌사자의 간이 이렇게 할당되는 그러한 찬스는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2%에서 5% 미만으로 그렇게 간암 환자에게 있어서 그렇게 뇌사자 간이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암의 특성상 우리가 뇌사자 간이식만을 기다리다 보면 간암이 점차 진행되기 때문에 간이식을 받는 찬스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생체 간이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생체 공여자를 기증을 희망하는 이 기증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환자들의 자녀 또는 이제 배우자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증 희망자들에게 있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있어서 CT와 MRI 등을 찍어가지고 기증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에 사용될 간의 부피라든지 간의 퀄리티, 대부분 지방간의 여부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보통 수혜자의 어떤 몸무게에 따라서 좌간을 뗀다든지 우간을 절제해서 안전하게 이제 간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게 다 맞춰진 뒤에 이렇게 생체 간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술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기증자 수술과 수혜자 수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생체 간이식은 이제 두 개의 수술방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기증자 수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다 검사를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조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간에 염증이 있지 않은지 또는 다른 특이 소견이 있지 않는지 지방간이 많이 심하지 않는지 이러한 소견들을 보게 되고 특이 소견이 없으면 수혜자 수술을 위해서 이제 수혜자를 수술방으로 모시고 네. 마취를 시작하게 되고요.
기증자 간절제술을 하는 동안에 수혜자의 병든간을 시간차를 잘 보면서 이제 절제하는 수술이 진행되게 되고, 보통 기증자의 이식할 간을 간 이식편이라고 하거든요. 간 이식편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나면 피를 먼저 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혜자의 복강내로 들어가서 이식 절차를 밟기 전에 연결하기 좋게 혈관이라든지 담도를 좀 다듬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작업을 하는 동안에 수혜자의 병든간을 완전히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 그 안에도 좀 이렇게 다듬는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복강내로 이식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식편은 이제 연결하는 순서에 따라서 보면 간정맥, 간문맥, 간동맥 이러한 세 가지 혈관을 연결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담도를 문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체공력 간이식은 뇌사자 공력 간이식보다 이제 혈관이 가늘고 담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주 매우 어려운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가뜩이나 공여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현실에서 혈액형도 하나의 우리가 따져봐야 할 조건이 될 것 같은데, 혈액형이 같아야지 이식이 가능합니까? 네,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거부 반응의 위험성 때문에 혈액형이 같거나 혈액형이 적합한 환자들, 예를 들면 O형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혈액형에 다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수혈과 마찬가지로. 네. 그런 경우에서만 간이식이 시행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같은 조건이라면 혈액형이 같은 기증자를 기증을 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요즘에는 혈액형이 같지 않는 경우에서도 간이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형인 아들의 간을 O형인 엄마가 이식받을 경우에서는 이식 전에 이 약물을 통해서 AB형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는 림프구를 제거하게 되고요. 또는 이미 혈액 속에 존재하는 항체를 제거하는 혈장 교환술과 같은 이러한 시술을 통해서 이식 전에 이 거부반응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도 혈액형 적합 간이식과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네. 근데 간암 환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겠지만 사실 재발에 관한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환자가 정말 감사하게 간이식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 재발 위험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맞춰가지고. 네. 이식을 하고 나면 이제 경화가 있는 간은 통째로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예 재발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간절제술보다 재발의 위험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식 전의 간암 상태, 보통 간암의 크기가 크거나 간암의 개수가 많거나 혈관을 침범하는 등의 이러한 공격적인 가담이 있을 때 간절제술을 받지 못하고 간이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한 간이식 이후에는 면역억제제라는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간암 재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암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식 이후에도 절제술처럼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CT와 피검사를 통해서 간암 재발하지 않는지 또는 다른 암이 생기지 않는지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생체 간이식 수술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이제 제가 문득 든 생각은, 공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내 간의 일부를 떼어줘도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내 간을 어느 정도 떼어줘도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네, 생체 간이식에서 저희 같은 이제 외과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여자의 안정성이고요. 간 기능을 비롯해서 의학적으로 정상인 사람의 간이 지방간이 없고 남는 간이 30% 정도 이상일 경우에 수술 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30%로 계속 남아있지는 않겠죠. 네. 간인 재생력이 빠르기 때문에 수술 후 저희가 보면 한 달 정도만 되어도 보통 본인에게 필요한 90% 정도의 크기로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2개라고 이제 한 개를 떼서 주는 신장 이식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경우에서는 특히 또 간 기증자 수술을 또 너무 잘해서 담즙 누출이라든지 담도 협착과 같은 주요 합병증이 2%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다 이렇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네. 간이식 수술을 해도 공여자의 건강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공여자 수술에서도 일반 간절제술처럼
개복술이 아닌 복강경이라든지 로봇을 이용한 미세 침수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증을 하기 위해서 큰 복부 상처가 있다면 대부분 자녀 또는 배우자들인데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점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상처들이 없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빠른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피검사나 CT를 통해서 우리가 간의 재생 능력을 보면 보통 한두 달 후에는 정상 소견을 보여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대부분 한두 달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러한 기증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주관적인 느낌으로 볼 때 수술 전 건강 상태로 언제쯤 돌아가는지 이러한 설문조사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되면 수술 전에 이제 건강 상태, 삶의 질이 회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더라도 원래 크기로는 돌아간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건강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 검진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공여자도 참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또 장기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은 혹시나 수술 후에 내 뭔가 맞지 않아서 뭔가 합병증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또 염려들도 하실 것 같거든요. 괜찮습니까? 제가 수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 이식은 또 다른 이식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환자의 상태가 중하기 때문에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약 30% 이상에서는 환자에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결한 작은 혈관이 막힌다든지 출혈로 인해서 다시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담도의 특성상 한번 떼었다가 다시 붙일 때까지 그러한 기간 동안에 허혈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도를 문합을 하고 나서도 담즙이 샌다든지 담도에 협착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합병증들이 흔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은 물론 결국 다 회복되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관을 꽂는 시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합병증은 이렇게 이식 전 수혜자의 간 기능 및 전신 건강 상태가 아주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최근에는 간암으로 인해서 간 이식을 고려 중인 환자분들은 간 경화가 심할 때까지 아무래도 간암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기다리지 않고요. 간 기증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최대한 컨디션이 좋을 때 조기에 이제 간 이식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술 후 합병증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면역 관련 합병증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꾸준히 면역 억제제를 또 먹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평생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몸이 좀 괜찮아지면 어느 정도 스스로 끊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간 이식을 받게 되면은 이제 특별한 합병증들이 없는 분들은 이제 너무나 이제 건강 상태가 좋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을 먹지 않는 그러한 환자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간 이식 또한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한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과 감염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피 검사를 통해서 면역 억제제의 농도와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보통 이식하고 나서는 면역 억제제를 좀 높게 쓰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신장 독성이라든지 기회 감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 6개월, 2년, 5년을 기준으로 이러한 면역 억제제의 농도를 낮추고 개수를 줄이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관리들을 받게 되고요.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면역 억제제를 낮추게 되면 복용을 중단해서 거부 반응으로 다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면역 억제를 높인다든지 또는 스테로이드 이제 고용량요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이제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거부 반응의 횟수가 이렇게 자꾸 잦아지게 되면 간 기능 부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재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간 이식을 받은 환자분들은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서 면역 억제제를 잘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도움 말씀에 간담 최외과 조찬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